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지난 4월에 FMC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그날 워낙 많이 발표를 해서 사실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약간 좀 비껴나간 느낌? 네네. 파월 의장의 마지막 FMC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 네네. 그 부분은 약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좀 또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4월 FMC는 어떻게 보셨고 이게 5월 증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4월 FMC가 끝난 다음에 언론에서 이제 타이틀로 잡은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마지막 발언들 이런 걸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의장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로는 남는다. 그죠, 네.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파월 의장의 노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중앙은행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잠깐 보시면 3월 FOMC가 3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이게 2월 27일 날 폭격이 일어났으니까요. 딱 전쟁이 일어난 지 보름 만에 FOMC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3월 FOMC 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더 보자. 이제 이런 느낌이 강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4월 말에 FOMC가 있었는데 그럼 전쟁으로부터 2달이 지난 후에 이 전쟁을 갖다가 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제 실제 시각을 좀 바라보면은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둔화 가능성을 조금은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 다시 재개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에서는 하방 위험, 물가에서는 상방 위험을 보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연준에서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한 게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성장이 둔화되면 금리를 인하해줘야 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럼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 이번에 이제 그 투표를 한 걸 보면은 12명이 투표를 했는데 12개 중에서 8개가 찬성표고 통화정책 동결에 대해서 4표가 반대표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인하를 해야 된다. 3표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셋이 갈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FOMC 여러 번 봤는데 여러 개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하를 하냐 아니면 동결하냐 아니면 인하를 하냐 인상을 하냐 이거 갖고 싸운 거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인상, 인하, 동결 3개를 놓고서 논의를 한 거는 저는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 내의 분열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 내에서 그런 분열을 했었을 때 금리 인상을 얘기했던 사람들 이거는 그럼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당장 인상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가이드를 주는 게 있어요. 연준이 어떤 가이드를 주냐면 지금은 24년 9월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조금 더 액션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걸 일단 끊자는 얘기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인상인지 인하인지 동결인지 모르니까 그건 우리가 다시 판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거를 멈추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탑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포즈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다라고 해야지 잠시 멈춤이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걸 시장에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이 3명은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징 바이어스라고 해서 계속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그 편향을 없애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개의 반대표를 던져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거하고도 맞물리냐면 그 예전에 일본은행에서도 회의가 있었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회의가 있었거든요. 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장에서는 둔화 압력, 그 다음에 물가는 오를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행에서도 이제 9명이 투표를 했는데 6명은 동결에 찬성을 했고 3명은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연준은 8대4고 일본은행은 6대3이잖아요. 둘 다 2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시각 이거는 연준은 항공모함을 돌려요. 근데 이 항공모함을 돌리는 데서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 한 방향으로만 뭔가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연준이 그 방향을 약간 좀 틀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렇죠. 라는 어떠한 메시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좀 채권 시장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채권 시장에서도 실제로 단기 금리가 좀 뛰어 올랐거든요. 그죠, 이 단기 금리가 뛰어 올랐는데 이 장기 금리도 마찬가지로 같이 뛰었습니다. 네. 이게 전쟁하고 좀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1번,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에서 후퇴할 수 있다는 기대 이 두 가지가 좀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연내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요. 이게 금리 동결이 내년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낮은 가능성으로는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채권 시장 그리고 FMC 결과 함께 짚고 왔는데 워시체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글로벌 자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빠르게 흘러나오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마련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워시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은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8년을 했습니다. 8년을 하고 바뀌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이 새로운 의장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파월에서 워시로 넘어갈 때는 이 정책의 변화가 생각보다 클 거라는 느낌을 좀 많이 줍니다. 이 워시가 이번에 청문회에서 얘기한 거는 파월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걸 상당 부분 예고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만 해도 뭐가 있냐면 시장하고의 소통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하고 소통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줄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하고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계속 연준한테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래요. 그래서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단서를 바라보면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다 이런 게 좀 있어줬는데 이제 그걸 좀 줄이게 되잖아요. 그럼 예측 가능한 게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그죠.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줄일 것 같다라는 얘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차대조표를 좀 줄여야 될 것 네.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오히려 금리 인하는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기존의 파월 체제에서 보기 힘들었었던 구성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금리 인하 인상 인하를 결정을 할 때 물가를 바라보잖아요. 이제는 근원 물가, 근원 PC라는 걸 바라보다가 이제 절사 평균이라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과연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리고 딱 케빈 워시가 들어설 때의 느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은 게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갖다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변하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게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당분간은요, 특히 그 자본 흐름이 당분간은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느낌, 거기서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 조금은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워시체제로 들어서면 약간의 불확실성이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아마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게 되면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워시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성 줄이고 네네. 또 여기에 더불어서 규제는 완화하겠다 이러한 건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걸까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양적 긴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국채를 사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어요. 네. 이걸 갖다가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워시도 정확하게 워딩을 그렇게 써요. 이게 급격하게 일어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지난 18년 동안 쌓아온 거를 단순히 18분 동안에 없앨 수는 없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빠르게 진행할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건 약간 좀 매파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화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정상화요? 연준이 정상화라고 보시면 되는 게 예전에는 연준은요. 금융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한 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 정책을 통해서 시중은행에 자금을 주면 시중은행이 대출로 뿜어냈던 거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 시중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시중은행이 멈춰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직접 돈을 풀어줬던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중은행이 다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의 체제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하지 않았었던 양적 완화 같은 이 대체도지표 같은 건 줄여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금리 정책을 통해서 시중은행이 대출을 뿜어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긴축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긴축을 하면 돈이 빨려 들어가잖아. 그게 아니라 대출이 일어나면서 긴축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빨아들이는 만큼 대출이 일어나면서 돈이 풀려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겠다. 옛날에 그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하고 달라진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정부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국채 발행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사줄 수 있는 어딘가에 수요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그걸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뭐냐? 결국에는 수요라고 해봐야 중앙은행하고 해외 중앙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은행들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규제 완화는 시중은행의 국채 매입을 갖다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국채에 쏟아지는 게 많잖아요. 연준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지금 오히려 국채 매입을 고민해야 되지 이거 막 줄이는 게 가능하냐? 이 논의가 아마 캐비너시 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불확실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시장에서는 진짜 할 수 있어? 이 의구심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절사 평균 물가를 보겠다라는 네네.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린 물가는 이제 배제하고 본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게 가진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절사 평균 물가를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보는데 절사 평균도 같이 볼게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죠. 당연히 다양한 지표를 봐야죠. 네. 근데 나 다른 거 기존에 하셨던 거 말고 네. 이제 절사 평균 볼게. 이거는 사실은 되게 리스크가 있는 생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절사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지표들 중에서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좀 독특하게 튀는 지표들이 있어요. 너네 무시. 네. 나머지 우리가 기저에 있는 걸 바라볼게.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다른 걸 같이 바라보면서 이걸 동시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나머지를 무시하고 바라보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계를 서요. 경계를 하면서 딱 이렇게 군인들이 딱 보면서 경계를 섰는데 약간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상부에서 판단한 다음에 이거는 공격해봐라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약간 이상한 거 있잖아요. 상위 30% 이상한 거, 하위 30% 이상한 거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게 있어도 그냥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뚜렷해요. 기저에서 진짜 적군이 나온 거에 앞에 다 보여요. 그럼 이제 보고하는 거죠. 적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상부에서 그러겠죠. 나도 알아.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느리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표들과 함께 얘를 보겠다. 이거는 당연히 필요해요. 네. 근데 얘만 좀 강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기존에 움직였었던 것들하고 좀 큰 변화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익숙함하고 갑자기 새로운 게 등장했었을 때 이거를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고민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절사 평균만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시장에 조금 혼란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오 씨가 취임을 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일단은 뭐 보는 지표도 약간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PC 근원 PC를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봐왔는데 얘 말고 얘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단은 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또 가진 과제가 아닐까 싶고,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또 오게 되면은 단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닙니다. 네네. 네, 이어서 이제 또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하강?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금리 인하 나오면서 또 시장의 유동성 더 풀리면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네네.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세요? 일단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풀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전쟁에 대한 디펜던시가 되게 커요. 우리가 지금 네. 전쟁을 좀 무시하고 있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됐었을 때는 공급망에 주는 혼란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쟁이 결국엔 끝날 거야 이 기대가 되게 크거든요.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은 결국에 끝날 거야라고 하면은 재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재고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도 전쟁이 이렇게 끝날 기미를 안 보이면 이런 때는 긴장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돈을 풀면 되지라고 하지만 공급망의 붕괴는 사실상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렇죠. 높여요. 물가라는 거는 사실은 수요가 강하거나 공급이 줄거나 했을 때 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돈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망의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공급이 불안정하면은 물가가 안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성장에는 하방 압력이 있고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과거처럼 성장이 둔화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돈을 풀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도 네. 오히려 그럴 때는 돈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오히려 강해지는 모습 그런 걸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뭐 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전개되는 양상까지 좀 같이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전쟁에 따른 물가 압력 같은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너무 좀 기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네네.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이 정말 좋고 한국에서의 또 한국의 투자에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투자 철학? 네네. 좀 거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투자를 할 때는 매일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장기적인 또 시선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예. 요즘 이제 포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뭐랄까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도 보면은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종목들의 움직임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들썩들썩하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 관점에서 긴 호흡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맞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뉴스 몇 가지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짧은 호흡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갖다 반복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게 시장의 컬러라는 게요. 한순간에 바뀔 위험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랄까요? 뉴스 하나하나에 맞춰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막 이제 포모를 느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요즘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안정적인 분산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데 요즘은 되게 싫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무조건 다 주식을 사야지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시장의 컬러라는 건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미래라는 건 존재하지 없죠.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 관련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게 될지.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좀 여러 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인 긴 호흡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식 투자 자금은 일정 부분 투자하는 건 오케이인데 우리가 안전 자산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좀 분산 투자의 원칙이라는 백투더 베이직의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조언의 말씀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지만 그게 참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투자가 늘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투자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워낙 잘 가고 있고 특히나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그냥 주식시장에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분산 투자가 늘 지금 이 시점을 대비하는 최고의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은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